안녕하세요. 김복준, 배상훈의 사건을 해. 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사건인데요. 지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한 주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어요. 지난 1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연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김성수죠? 네. 이제 실명하고 얼굴 공개했는데 경찰에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하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해서 즉 말하면 이제 능동적으로 뭐 배포를 하거나 뿌려주는 게 아니고 언론에 이제 유치장에서 뭐 송치를 간다든지 경찰서를 나설 때 자연스럽게 이제 언론인들이 오면 기자들이 오면 그냥 촬영하는 거를 묵인하는 형태. 즉 말하면 마스크도 안 씌우고 모자도 안 씌우는 형태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걸 이제 소극적 공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성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는데 이 사건은 이제 몇 가지로 좀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게 제일 큰 거는 이제 경찰이 그 현장에서 초등 조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꼭지 하나. 두 번째 꼭지는 같이 있던 동생도 형과 공모해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기여한 거냐. 이제 이 부분 두 가지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렇게 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어떤 이 감형을 받아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축약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각각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은 사실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방송 내내 이걸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예.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게 또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의 어떤 도리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전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셋 다 지금 현직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배 교수도 그렇고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찰에 대해서 무작적인 우호적이고 선호적인 이런 발언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명백히. 우리는 다 민간인 신분이고요.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게 사실입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사실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다가 최근에는 동생 관련돼서 공범 수사 여부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공범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그 잡은 CCTV에 보니까 동생이 그 피해자분을 잡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부터 다루자고요.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네. 일단은 초동 조치가 잘못됐느냐? 네. 그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07시 38분입니다. 네. 07시 38분에 112에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거는 지금 범인 공무원 거로 이야기되고 있는 동생이에요. 범인의 동생이 112에 전화해서 PC방에 왔는데 종업원이 욕설을 하고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 시비가 붙었다. 와서 중재해달라. 이런 내용의 전화가 범인의 동생이 전화가 왔고요. 그 전화를 받고 경찰이 43분에 도착했으니까 5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막 도착할 무렵에 이 피해자도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42분에. 42분에. 43분에 도착했고요. 42분에 지금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때 신고를 하는 중에 경찰이 현장에 딱 도착하니까 지금 도착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전화 다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는 동생이 먼저 걸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걸었다. 자,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이 보니까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행사되고 있지 않았어요. 피차. 언쟁이었습니다. 언쟁.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이 그들을 강제로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 체포하거나 긴급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해요. 네. 그래서 아마 중간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중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PC방 종업원 피해자한테는 그래도 서비스업이니까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가해자 측에다가는 지금은 그 종업원 입장에서 사장을 불러줄 수 없다 한다. 사장이 오후 2시나 3시경에 출근한다 하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재방문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중재가 됐고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두 형제와 경찰 둘이 지하 1층에 있는 PC방 문을 나옵니다. 이게 강서구에 있는 내발산동에 있는 그 포시즌 PC방입니다. 나옵니다. 나와서 두 형제가 바로 그 이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요. 들어가고 2초 정도 있다가 동생은 아직 화장실인데 형 그 가해자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올라가요. 그 엘리베이터가 원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그날 고장났었다고 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걸어서 올라가고, 그때 이경장, 그 같이 출동했던 이경장,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서 어디 가세요? 하니까 집에 가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피의자한테. 그러니까 예,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 걸 봤습니다. 네. 거기 전제가 이제 교수님이 착각하신 게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서 정지돼 있었고, 맞아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운행 중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네,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무슨 이렇게. 그래요. 착각할 뻔했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고장났고 내려오는 건 괜찮았나 봐요. 네. 하여튼 고장이 나서 올라가지 못하니까 걸어서 올라갔다고 그러고, 경찰관도 따라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경찰은 거기서 종료한 거예요. 자, 이 경우라면 사실상 그 경찰관이 거기까지 보고 귀가하는 것까지 보고 사건을 종료한 거는, 그 사람이 한 30분, 20분 후에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공격하리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 김은희 프로파일러도 지구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지금 한번 얘기를 이 상태에서를 얘기를 잠깐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건을 이렇게 종결을 하죠. 그냥 귀가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귀가하는 것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무전기에다가 종결됐습니다. 네,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하나 추가될 것은, 이제 언론에서 상세하게 문제 제기하는 점을 다 이제 얘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이제 고 시점에 이 돌아가신 분이 차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갖고 사실 그 왔는데 좀 자기가 무서웠다 뭐 이런 얘기가 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문자로서 노출이 돼갖고, 근데 그건 한참 뒤에. 그리고 이거는 경찰관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거 이 알바생도 자기가 그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또 된가, 요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일단 되고, 또 하나는 이 알바생의 휴대폰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그 제2모하는 방송사이나 아니면 다른 그 CCTV에는 누군가가 이 핸드폰을 챙기는 모습이 찍힌 게 노출이 돼 갖고, 그럼 그것과 지금 이 상관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경찰관의 조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 그렇죠. 그 상관없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다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있으니까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또 하나는 화장실에 둘이 들어갔는데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5초다. 아니다 2초다. 요게 좀 애매한 거. 2초, 5초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서 이제 다른 패널도 말씀하신 게, 아니 2초, 5초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5초면 뭐 공모라도 했으면 했지 않았겠느냐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니 5초는 좀 그렇지 않냐. 그건 이제 트집을 잡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이 세상에 어떤 범인이 경찰을 불러놓고 그 이후에 공모를 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의문이고, 이제 일단은 언론에서 제기한 것들을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문점은 다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못하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지금 상황은 그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더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동생이 신고를 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피해자 돌아가신 분이 또 신고를 했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경찰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알 수 없는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국민들은 이제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 해명은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초등조치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이 아닌 이상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 경찰관들의 초등조치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 1과 코드 2 사이의 분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신고했을 때는 이건 코드 2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뭔가 싸움 사건. 흔히 말하는 약간의 말다툼 그래서 와서 중재해 주십시오라는 상황인데 이 알바생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말하자면 자기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러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얘기하려고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녹취록 내용이 나왔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욕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필 그게 그러면 이제 지령실에서 그럼 이게 상향시켜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판단할 상황인데 그때 하필 경찰관이 와버리니까 이거는 코드를 상향할 것도 없고 그냥 아니 감사합니다 끊어버렸으니까 이건 경찰관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코드 2 상황이 연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죠. 근데 설명이 이게 여기선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경찰관의 행동은 충분히 적법하게 됐는데 요 상황이 왜 코드 상향이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러니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뭐 설명의 미흡이죠. 근데 코드 1이건 코드 2건에 관계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육안으로 확인한 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본인이 그 현장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경찰관의 직무 아니겠어요? 서로 코드 뭐 제로를 받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거기에 적합한 직무 행위를 하면 경찰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설명을 했어야 강서서에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를 그 경찰관의 그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직무의 어떤 범위 구조를 알지 못하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사람들도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그 국민들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를 자꾸 유포하고 퍼뜨리는 것도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고 자제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구대에 근무했을 때 이런 상황이 언쟁이나 이런 말싸움 경우는 확실히 만약에 그 사람들의 감정이 정리가 좀 되고 서로가 기거하는 것을 확인하면 거기서 종결하는 건 보통이 거의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아니 정리를 그건 했던 또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뭐 보통의 경우가 네. 아니라. 예. 근데 거기서 뭐 귀가하는데 아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뭐 얘기할 법적 근거가 그러면 안 없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는 사람 뭐하러 붙들어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종료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제2모 방송에서 나왔던 그 한 장면이에요. 가해자가 가해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가해자의 동생이 뒤에서 가해자를 잡고 있다. 즉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가해자가 범인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 피해자를 붙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둘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 장면만 보면 충분히 그거는 누구라도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범이라고 동생을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화면 때문에. 그 화면 때문에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칼이 있었고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리고 그거를 기름 부은 게 그 의사의 SNS 남궁 의사. 예. 의사가 뭐 30번 이상의 오버킬이 있어갖고 막 완전히 뭐 참혹했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그 피해자 분이 몸도 크시고 분명히 반격할 수 있고 제의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30번을 찔린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이제 잡고 있는 게 나오고. 그게 나오니까 화면에. 확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카트만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래서 그거는 강서경찰서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건 잘못했다. 예, 이거를 기자들 그게 공개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전체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의혹이 나온다 그러면
아니, 그 처음부터 끝까지 CCTV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그 중에 한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자들이 처음에는 그 한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달라붙었어요. 그랬다가 서울청에서 기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죠. CCTV를. 예, 보여줬습니다. 서울청장 지시에 따라서. 보고 난 이후에는 좀 이제 이게 잠잠해졌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 잡고 있는 그 부분만 나왔지만 여러 장면을 보니까 동생이 그 형이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나오고 그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오른손을 동생이 잡으면 왼쪽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이 흉기를. 칼을, 예. 이런 것도 그 중간에 다 나오고 있고 또 동생이 마침 막 붙어서 셋이 엉클어져 있을 때 옆에 목격자가 화면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사람한테 같이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리 지르는 게. 네. 그리고 그 같이 말려달라고 했던 사람,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서워서 같이 못 말렸어요. 못 말리고 바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래서 PC방에 가자마자 앉아있는 여종업원한테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신고가 여종업원이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사건이 발생하고 그 부분을 이제 그 목격자가 그대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요. 사실 동생이 말려달라고 부탁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말려줬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안하다. 이런 진술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동생의 공무 관련돼 가지고 경찰이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그 지금 그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혹이 계속 확산되니까 그렇다면 서울청장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공범 여부도 그럼 더 조사해라.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자 하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지금 없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휴대폰이니까 위치 추적을 지금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아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 CCTV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중간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어떤 그 옆에 가게 사장이라는 분이 또 인터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행동을 할 때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공범인 것 같다라고 그 얘기가 되니까 또 이게 또 확산되고 이게 그 사람이 본 모습만 얘기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그쯤에서는 그 바로 그러면 그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그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서울청장께서 이제 다 흐트러 처음부터 다시 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오히려. 뭔가 또 못한 게 있나? 근데 이제 아니 강서에는 그 못한 게 아니라 다 보고 판단을 하고 확인 다 한 거죠. 나름대로는. 그리고 만약에 확인이 되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참고인 신문에서 다시 또 피고인 신문을 돌려도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조금 그래서 기자들이 보기에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갈짓자를 갖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건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공개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공개할 수 없는 처지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CCTV는 그건 공개 절대 못 하고요. 내가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이 정도 의혹이 나오면 전체 CCTV를 보여줘라. CCTV가 장면 이렇게 딱딱딱 끊겨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공개하기 잔인한 장면이고 또 공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인의 어떤 정보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면 기자들을 선별해서 불러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보여줘버리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기자들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뒤늦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뒤늦게 기자들을 불러다가 서울청에서 처음부터까지 보여줬고 그거를 본 기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범 여부는 약간 좀 수그러든 거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더 해보겠다 이 얘기니까 그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증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어차피 그 핸드폰은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디 없앴다고 하면 없앤 사람의 처벌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주워간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그 화면상으로는 그 옆에 있는 누군가 얼굴 안 나온 사람이 이걸 가져가죠. 넣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렇죠. 훔쳐간 걸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누군지 그럼 어쨌든 추적해야죠. 얼굴 보이니까 그거야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지만은
지금 면밀히 조사할 거니까 결과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결국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거는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심신미약. 그렇죠. 네. 그게 이제 100만까지 올리는데 폭발시켰던 사실은 네, 그게 본질이죠. 본질이죠. 예. 지금 보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문구가 저는 강서구 PC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또라는 네. 말에 그렇죠. 네. 거기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배 교수님하고 이제 방송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강력 사건만 나면 하나같이 심신미약 주장하는 나쁜 놈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저 집단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심신미약 관련해 가지고. 이 피의자조차도 처음에 자기가 우울증을 10년을 앓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약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리고 그렇죠.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처음에 순서는 지구대에서 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얘기했죠. 했는데 얘기를 네. 한 상황에서 피의자한테 심신미상 주장하셨죠라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면 게 아니 자기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저 진단서를 그 흔히 말하는 진료 확인서를 낸 거는 자기가 낼 수 없죠. 지금 구속돼 있는데 네, 못 내죠. 그러니까 그럼 이놈이 뭐라 그랬냐면 가족이 냈어요. 되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사실은 그걸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십니까라고 물었어야 되는데 사실 묻는 게 방법이 틀렸어요. 그런데 묻는 게 들어버리니까 얘는 되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의도는 뭘까? 이거 확인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 일단 검거해가지고 지구대로 먼저 갔던 것 같더라고요. 지구대로 먼저 갔죠. 지구대로 가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왔다고 쫓아온 그래요. 거죠. 범인의 아버지가. 집 앞이니까. 그래, 바로 300m 뭐 그러니까. 좀 와서 바로 우리 아들은 우울증 앓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경찰은 이 범인의 상태에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도 그 바로 전 단계 그때 이제 수사 경력자를 뽑으니까 말씀하신 저 것처럼 상해 전과가 2개 정도 이게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얘가 좀 이게 심상치 않은 애구나라고 또 상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그렇죠.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신미약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심신미약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규정하게 되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을 판정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심신미약 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하신 건 조두순이에요. 조두순이에요. 딱 예, 그냥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심신미약도 주치. 그렇죠. 예. 술 먹어가지고 그거를 심신미약으로 봐서 12년으로 감형시켜줘서 내 2020년 12월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신미약이 뭔지 국민들은 기준이 뭔지는 모르시는데 그게 조두순을 그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다 확 돌아보이시는 거죠. 쉽게 그리고 말하면. 범인들 강력범 저지른 놈들마다 전부 다 심신미약 주장하고.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거죠. 명확하게 할 것은 심신미약과 정신병은 다른 문제인데 그럼요. 전혀 그럼요. 다른 문제인데 그러면 정신병이 있다고 다 감경되느냐라는 쪽으로 논리가 확 돌아버리게 이거를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검찰한테도 있고 사실은 사회 지도층에도 있는 거고 언론에도 있는 건데 그걸 다 그냥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뭐야 이게 이런 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해 그거 아예 없애버리자. 이후 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그냥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면 그냥 일반인하고 똑같이 처벌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 형법의 대원칙 그거에 의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를테면 책임성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14살 미만이 어떤 짓을 해도 형사처벌을 못 하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 이유는 뭡니까?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기대 가능성입니다. 저 사람이 법을 지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법의 대원칙이에요. 더더군다나 또 심신이 완전히 상실돼서 누가 봐도 미치광인데 그 사람이 어떤 범행을 저지른들 그 사람이 뭐 범죄라는 개념을 알고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제 오직하면 그 얘기까지 나오지요. 예. 오직하면 그 얘기 나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사법부에 계신 그 판사님들이 제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렇죠. 안 그거죠, 문제는. 해주시니까 그거를 몸으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은 실제로 그게 그분이 없앨 수 있는 없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국민이 피해 보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뭐 일만 저지르고 나쁜 짓 다 한 놈들이 툭하면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재판을 해보면 실제로 또 감경을 받아서 그렇죠. 나가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거기다가 그거를 또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고 그렇죠. 제일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어떻게 휠체어 타고 막 그 다 죽는 모습 들어갔는데 교도소 가니까 잘 먹고 잘 사시니까 그럼 눈이 돌아가지 않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국민청원에 다 녹아 있는 맞는 거거든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경찰처럼 어떻게 책임지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 이거를 말하자 이 상황. 그런데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맞아요. 상세 설명할 네. 의무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라는 것이 그 원래 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상황 속에서 인지 맞는 상태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저희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단순히 우울증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심신미약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두려움이. 크신 거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집단 네, 스트레스를 집단 받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제 생각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요. 계획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사람들 머리로 그 혼란스러운 머리로 어떻게 계획적인 범죄를 구성하고 짜고 실행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행은 거의가 우발적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계획적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얘는 경찰이 만류해가지고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미 범행 계획을 머릿속에 두고 길을 건너가서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공격했어요. 그게 명백히 계획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위 형법에서는 항상 행위 시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 행위 시에 이 범인은 아주 매우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행위 시에 정상적인 상태에 범행을 했다면 이후에 뭐 정신이 혼란하고 뭐가 오건 간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행위 시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그대로 아마 재판은 진행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최근에 심신미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건들이 최근에 소위 말하면 뭐 무차별 범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묻지마도 있고 네, 그런 뭐. 범죄에서 다들 피해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때문이고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조둔수순 사건이 예, 가장 결정적인 대표적으로 부분이었고 최근에 그거에 그 카운터 펀치를 매긴 게 인천 동춘동 사건입니다. 맞아요. 17살짜리가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 건데 이거를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흔히 말하는 아스퍼거로 해서 네. 심신미약으로 빠질까? 그게 다 그러니까 책까지도 줘서 줬다는 봤다면서요. 거야. 그거를 지 아버지가 시킨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흔히 말하는 분역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빠질 수 있나라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럼 아스퍼거나 사이코패스 이거는 그 심신미약에 들어가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거고 뭐 이것도 다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데 아스퍼거나 사이코패스하고 심신미약은 전혀 전혀 관련이 없죠. 없는 거예요. 우울증은 더더군다나 인정된 사례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국민들께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우리 책무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이 방송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좀 높으신 분들이 검찰이나 아니면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맞아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안 하고 저는 그 사람들 직무유기 방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진짜 우리나라의 병폐가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안하고 직급을 맞춰요. 요 정도는 네가 발표해. 이건 내가 발표할 사안 아니야. 이 정도는 서장이 해. 이 정도는 청장이 해야 돼. 이 정도는 경찰청장이 해야 돼. 이거를 정해놨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법무부 장관이 그 국민청원 답변하실 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아니 조국 민정수석이 법 잘하시는 분이니까
조목조목 해주시면은 좋잖아요. 근데 글쎄 이건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은 직급이 높아서 뭐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그분 얘기 한마디나 하셨더라고. 치료 국립법무병원 그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냈는데 뭐 한 달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가 볼 때 법무부 장관이 얘기할 거리가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의사나 전문가가 할 전문가가 얘기입니다. 하셔야 거기 돼요. 보냈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정도 되시면 지금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장관이 나서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국무장관이 나가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땐 처음 포인트가 너무 의혹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너무 많이 초반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나갔고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신미약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많이 불거지게 됐는데 이거는 계속 지켜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재판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채택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절대 들어요. 안될 겁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켜봐 주셨으면 만약에 좋겠습니다. 판사님 이거 채택한다면 탄핵해야 돼요. 그 판사.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배 교수님 판사님 겁준다고 얘기 드릴 수 그런가요? 있으니까 편집.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누가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신감정 얘기를 네,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정신감정은 그 관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정 기간 동안 병원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 사람의 행동들을 지켜봐요. 그리고 나서 정신감정을 하는 건데 심신미약을 평가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절차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정신감정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수사 기록에 첨부를 하고 또 이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은 첨부해 갖고 거기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죠. 치료감호소에 가게 되면요 정신과 전문의 그다음에 심리 전문가가 붙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그 간호사 이런 분들은 24시간 이 사람을 관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검사를 진행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불러다가 병력까지 전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뭐 그 하는 과정에서 이 각종 검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프로파일러였을 때 그 심리 저희 면담했던 내용들을 다 보내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일체 자료와 일체 병력 자료와 이거를 다 요청하고 보고 그걸 검토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 판정된 거를 의사의 명의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가 그 단위에서 그러니까 경찰 단위에서 요청을 했으면 경찰 쪽으로 보내고 검사에까지 보내서 검사가 보내고 재판 단위에 있으면 재판 단위로 보내서 거기서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왜 경찰 단계에서 보냈을까요? 이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도 없이 뭐 30년 넘게 내가 강력 사건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의가 경찰은 그냥 이 사건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해요. 그렇죠.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정신감정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단계에서 보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검사의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 찾아봤어요 규정을.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경찰이 있는데 제가 많은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없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 이게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경찰 그랬지? 단계에서 보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경찰 수사팀에서 이 검사랑 이제 좀 빨리 얘기해 갖고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커지니까 제가 이런 확인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 사건 의뢰니까 얘기해야지. 예, 확인을 했더니 검찰 측에서 요청이 먼저 있었다 합니다. 예. 그랬겠죠. 아무래도 예. 이게 그래서 워낙에 이제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안이 크다 보니까 검찰 단계에서 경찰 쪽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예. 뭐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럼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보이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네.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범죄를 좀 예방하거나 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취지로 사실 사건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난처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경찰서 찾아가서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주변에 또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이 하나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사건, 예. 사건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의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뢰가 뭐, 들어오고 난 사건, 네.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제가 요즘 사건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의뢰도 보내주셨지만 사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냥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사건이 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그마한 일이라도 좀 의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112 케이스 네이버.com으로 주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여성분이 보내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올봄에 시골에 이사 와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8시쯤에 검은 양복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멀쩡하게 차려입은 처음 보는 사람, 젊은 남자예요. 저희 집만 정확하게 걸어와서 사진을 모든 각도에서 총 5번 찍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차도 안 타고 왔고 걸어왔다 걸어 나갔습니다. 이걸 CCTV로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요.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시고요. 저희 집에 와서 집 사진을 찍고 갈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 알 애청자고 팟빵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범죄 컨텐츠에 하도 심취해서 그런가 별거 아닌 일에도 너무 생각이 깊게 들어가고 불안해요. 혹시 CCTV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했다든지 뭔가 해코지나 신고 목적이 있는 건 아닐지 온갖 잡생각들이 들고 괜히 찝찝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기엔 유난스러운 것 같고 만약 범죄자라면 굳이 티나게 사진을 찍고 갔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네요. 무엇이든 물어보라 하셔서 메일 보내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 짧은 소견이라도 좋으니까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각도에서 한 5장 정도 이렇게 찍고 갔다는 거예요? 네, 한 각도에 한 5번 정도 그리고 찍었던 이제 것 같아요. 여러 집이 있는데 그 굳이 집만. 그 집만 시골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둘러보면서 뭐 멀리 그냥 동네 찍듯이 찍은 게 아니라 이 집만 타겟팅해서. 똑바로 와서 그 집만 찍고 그대로 나갔다는 그 얘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은 그 집이 그 주변에 있는 집 중에서 어떤 독특한 구조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골에 있는 여러 집 중에서 그 집의 어떤 그 외양이 독특한 구조라고 하면은 뭐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정말 찍었을 개연성이 있고요. 전원주택이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전원주택이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아침 8시고요. 예, 아침 8시니까 네, 뭐 맞아요. 사람들 눈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대라 제가 볼 때는 범죄하고는 좀 거리는 멀어 보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전혀 모르는 남자가 와서 우리 집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갔다 하면 이건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범죄하고 연관성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112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관할 파출소에 가서 아마 저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CCTV? 그걸 보여주고 그 사람을 찾아달라 해서 확인을 하는 거는 그게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사건 접수는 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범죄인지였는지는 몰라서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접수 좀 해달라고 하는 정도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부동산 업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제 보통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젊은 애들 고용해 갖고 도로 댕기면서 어느 지역에 그냥 찍어두고 마치 이게 우리 매물인 양 광고를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위법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기 뭐라고 해나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 해는 애들이.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일종의 기획부동산은 아닌데 약간의 그 과장 부동산 같은 거죠. 과대 광고하려고. 네, 우리가 이제 저기에도 물건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매물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면은 사실 이게 팔렸다. 다른 거 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미끼용으로. 그래서 아마 이 집이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조금 뭐 좀
눈에 띄거나 아니면 모양이 그걸 괜찮거나 따져봐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고 만약에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내려달라고 해야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찰에 가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신고하는 거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건을 어차피 그렇게 하면 사건이 뭐 입건되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해두면은 나중에 또 그렇죠. 그 사람이 와서 했을 때 그렇죠. 말할 거리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관할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서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맞아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혹시 이 집만이 아니라 또 옆 동네에 똑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은 못하게 해야죠. 만약에 이게 인터넷에 노출되면 우리 집 보안에 문제가 당신 책임질 거냐? 사실은 그 보안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한 게 이런 사건들이 몇 번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하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지구대에서도 신경 쓸 겁니다. 신경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순찰 돌 때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제 뭐 같은 경찰서 관내에서 비슷한 놈들이 돌아다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거 공조도 될 수 네, 있고요. 이렇게 돼 이거 근데 이쪽에서 신고 들어왔는데 무슨 권한으로 찍으시는 거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뭐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법 위반은 안 네. 된다 하더라도 인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법 위반은 아니다 하더라도 남의 집을 하등의 이유 없이 와서 허락도 찍고 없이. 그런 허락도 없이 찍는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불안하죠. 찜찜하고 그런 거 뭐 그냥 참고 살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남의 집을 안쪽으로 찍게 되면 경계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아니 근데 이거는 외관을 찍은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에 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나와 있진 그러니까 않아요. 그게 좀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주거 침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애매한 게 어쨌든 똑바로 와갖고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시골이니까 경계가 아니라 뭐 앞일 수 그럴 있을 거예요. 그런 담장을 부분이 쳐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으셔야 돼요. 네. 근데 사실 갔을 때 이거 되게 예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실까봐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네. 생각 하시지 말라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영화상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뭐 예민하세요? 이런 건 그냥 이런 건 뭐 위반도 안 돼요. 뭐 범죄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신고하실 때 많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예요. 안 됩니다. 지금 그 민원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인인 국민이 와가지고 확인해 보라고 시키는데 그거를 팅팅거리는 그런 경찰관은 핀잔을 좀 그런 경찰관은 이제 존재하면 안 되고 존재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아니 이거는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셔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는 알아봐야지 되는 거. 이게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확대 해석하면 우리 집 침입 구조 이거 알아두고 진출로 탈출로 보려고 찍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아봐달라고 하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경찰이. 네. 혹시 이런 사례 같은 걸로 해서 범죄로 실제로 된 사례가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그냥 살펴보고. 연립주택 같은데 원룸 같은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문 꼬리 이렇게 쑥쑥 열어봐요. 맞아요. 예, 열려 있으면 들어가는 쑥 거고.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 열고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되게 허술할 것 같은데도 그런 방식의 절도도 있어요. 유영철 같은 경우는 그 절도할 때요. 삼성동이나 이런 데 침입할 때 한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그걸 다 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그 절도범들 잡으면 나무가 가려져 있어서 그 안에 내부 고주화가 안 보이는 집이라든지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다 살펴보고 했다고. 네. 유영철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게 어떤 유형의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확인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하라는 거죠. 절도범이나 얘들은 기상천외예요, 진짜. 이게 기상천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만에 하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럼요. 이 피해가 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찜찜하게 그렇게 그렇죠. 사실 필요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신고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뢰 같은 것들, 사건 같은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저희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2 케이스 CASE 네이버.com으로 사건 궁금하신 거 아니면 뭐 얘기해야 하실 거 있으시면 항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